선생님, 저는 매일 10,000보씩 꼬박꼬박 걷는데 왜 자꾸만 여기저기 아플까요? 진료실에서 제가 참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저 열심히 걷기만 하면 저절로 건강해진다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소중한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70세이신 어르신들 가운데 85세까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비율은 고작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안타깝게도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경우가 많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저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40년 동안 노화의학을 연구하며 얻은 핵심적인 지식들을 모아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는 치명적인 5가지 습관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특히 매일 드시는 그 약이 우리 몸속의 필수 영양소들을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85세라는 벽을 건강하게 넘어서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의학 박사 이재영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참으로 마음 아픈 순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사셨고 나름대로 건강관리에도 열심히셨는데 왜 이렇게 예상보다 일찍 건강이 무너지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치명적인 틈새들이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상식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먼저 경고하고 싶은 습관은 바로 사회적 고립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피곤하다며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시곤 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루 종일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고립되어 지내는 것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해로움을 끼칩니다. 미국에서 3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조기 사망률이 무려 50%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비만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한 사망 위험보다도 훨씬 높은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화학적 균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질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 뇌는 이를 마치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전신의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은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면역세포를 지치게 해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게 되죠.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평생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소식하셨지만 배우자와 사별하신 후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지내시다가 급격한 인지 기능 저하를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뇌를 검사해 보았을 때 알츠하이머의 징후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은 만성적인 염증 수치와 쪼그라든 해마였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은 뇌에게 있어 가장 고난도의 지적인 유희이자 동시에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말의 뉘앙스를 파악하며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이 모든 과정에서 뇌세포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그 연결망을 튼튼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설령 억지로라도 집 밖으로 나가 동네 슈퍼주인과 날씨 이야기라도 나누는 것이
비싼 뇌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이롭다고 100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숨겨진 장수방의 요인은 바로 우리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장 건강을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고 계신가요? 단순히 변비만 없으면 장이 건강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최근 노화의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장내 미생물과 우리의 수명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무려 100주마리에 달하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우리의 뇌 활동은 물론이고 수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치매 환자들의 대변을 분석해보면 건강한 노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미생물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의 장 속에는 유익균은 찾아보기 힘들고 암모니아와 같은 독소를 뿜어내는 유해균들이 잔뜩 들어차 있습니다. 이 독소들은 장벽을 뚫고 혈관을 따라 올라가 뇌혈관 장벽마저 손상시키며 결국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에서 장뇌 연결 이론이라고 불리며 장을 제2의 뇌라고까지 일컫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을 위해 그저 유산균 음료 하나 마시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달콤한 요구르트 속 당분은 오히려 유해균의 좋은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어르신들의 식탁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거친 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치, 청국장,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물론이고 뿌리채소와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장내 유익균을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특히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기약이나 관절염 약에 포함된 항생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든든히 지켜주는 유익균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격해버립니다. 한번 파괴된 장내 생태계가 다시 건강하게 복구되는 데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하며 그 사이 우리 몸은 노화의 급류를 타게 됩니다. 따라서 약을 드셔야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유산균을 적극적으로 보충하고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했던 걷기 운동에 대한 흔한 오해와 그 숨겨진 진실입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이고 저 역시 걷기의 효능을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85세의 벽을 건강하게 넘어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며 60대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2배, 3배로 더욱 빨라집니다. 이렇게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는 야속하게도 지방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걷기 운동은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는 유산소 운동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근육의 크기를 키우거나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척추뼈나 팔 근육은 걷는 동작만으로는 거의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만보씩 걸어도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걷기만 해서는 반쪽짜리 운동이다 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다고 비명을 지를 때 비로소 성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과부하의 원리라고 하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든 자극을 주어야 우리 몸이 그에 적응하며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도 충분합니다.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동작을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보세요. 허벅지가 뻐근해지는 그 느낌이 바로 우리 몸이 회춘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입니다. 또한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는 상체 근육을 단련하여 척추를 바로 세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단 2번만 병행해도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당뇨병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 창고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나면 혈당 조절 능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걷기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단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에 투자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흔한 착각은 바로 햇빛과 비타민 D에 관한 깊은 오해입니다. 나는 매일 산책하니까 비타민 D는 충분할 거야.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무려 9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분명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배웠는데 왜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피부가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70대 어르신의 피부는 20대 젊은이의 피부 공장에 비해 비타민 D 생산 효율이 10분의 1 토막도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위도상 자외선이 약한 편이고 미세먼지나 긴 소매옷,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으로 인해 오직 햇빛만으로 필요한 비타민 D를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저 햇빛만 믿고 있다가는 뼈 건강은 물론 면역 체계까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순히 뼈만 약해지는 것을 넘어 전신이 무너지는 노쇠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최근 대한비뇨의학회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남성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의 위험이 1.7배나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이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더욱 취약해지고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깨우고 조절하는 호르몬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음식으로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겠지만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을 오직 음식으로만 채우려면 매일 계란 노른자 40개를 먹거나 우유 10잔을 마셔야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오히려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병원에서 정확한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비타민 D 수치를 정상 범위인 30에서 100 사이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확실하게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약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의 필수 영양소들을 몰래 훔쳐가고 있다는 이른바 드럭 먹어 지론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은 분명히 질병을 관리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함께 존재합니다. 약물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특정 영양소들을 고갈시키거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약만 열심히 드시다가는 병은 잡았지만 몸은 점점 시들어가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혈압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약 중 하나인 기뇨제 성분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몸속의 수분을 배출시키는데 이때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눈밑이 파르르 떨리거나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증상이 나타나죠. 심하면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의 1차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물 또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말초신경병증이 찾아오고 건망증이 심해지며 인지 기능까지 떨어집니다. 가족들은 이를 보고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나 보다 하며 가슴을 치지만 사실은 영양소 결핍이 원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 역시 우리 몸의 에너지 배터리인 코엔자임 Q10의 생성을 억제하여 약을 먹을수록 오히려 기운이 없고 온몸이 쑤시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속이 쓰릴 때 습관적으로 드시는 위장약조차도 장기 복용할 경우 칼슘 흡수를 막아 뼈를 마치 스펀지처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을 끊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약이 주는 분명한 이득은 취하되 그로 인해 잃어버리는 영양소는 반드시 따로 신경 써서 채워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먹는 약이 어떤 영양소를 고갈시키는지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꼭 물어보시고 식단이나 영양제로 지혜롭게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깊은 곳,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속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노화과학계에서 노벨상을 받으며 뜨겁게 주목받은 텔로미어라는 개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운동화 끈의 끝부분을 보면 끈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캡이 있는데 텔로미어가 바로 우리 유전자 끝에 달린 이 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는 조금씩 짧아지는데 이것이 완전히 닳아 없어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즉, 텔로미어의 길이가 바로 우리의 남은 수명을 알려주는 생체 시계인 셈이죠. 놀라운 점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는 다시 길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은 늙은 쥐와 젊은 쥐의 혈관을 연결하는 실험을 통해 젊은 피 속에 있는 특정 성분이 노화된 세포를 되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뱀파이어처럼 젊은 피를 수혈받을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세포를 젊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입니다. 그냥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절하듯이 깊이 빠져드는 숙면이 필요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명호님 69세은 매일 8시간을 꼬박 주무신다고 자랑하셨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얕은 잠만 자는 가짜 수면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졌던 것이죠. 수면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에서 시작해 아주 깊은 잠인 서파 수면 단계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됩니다. 이 깊은 잠을 자는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 손상된 세포들을 수리하고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호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뇌 청소 작업입니다. 낮 동안 뇌를 쓰면서 쌓인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독소가 바로 이 깊은 잠을 잘 때 깨끗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잠의 비율은 60대 기준으로 5%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즉, 나이가 들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뇌 속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악순환의 구조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미국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을 충분히 자는 노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사망률이 무려 43%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귀한 깊은 잠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침실 환경과 저녁 습관의 혁신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깊은 잠을 유도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 몸은 신부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비로소 휴식 모드로 진입하기 때문인데 겨울철에 너무 뜨거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우리 뇌에서 천연 수면제인 멜라토닌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미세한 불빛이라도 시신경을 자극하면 뇌가 깨어있게 되므로 암막 커튼을 활용하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인 블루라이트는 뇌를 대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수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뇌에게 이제 잠들 시간이야 하고 부드럽게 신호를 보내는 나만의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시고 술은 잠이 드는 데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림으로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제대로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30%에 해당하는 건강한 노후를 예약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첫째,
고립은 흡연보다 훨씬 해롭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세요. 둘째,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거친 음식과 발효식품으로 뇌 건강까지 야무지게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걷기만 고집하지 말고 일주일에 2번은 근력 운동을 통해 뼈와 근육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드세요. 넷째, 햇빛만 믿지 말고 비타민 D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면역력의 방패를 든든히 하세요. 다섯째,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영양소를 빼앗아 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보충하여 약의 부작용으로부터 내 몸을 현명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질 좋은 숙면으로 세포를 매일 밤 완벽하게 재생시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욕심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옛말처럼 오늘 당장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부터 혹은 저녁 식탁에 신선한 상추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젊고 건강하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저 이재영도 70이 넘은 나이지만 이 원칙들을 매일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20년 전보다 오히려 더 활기차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장수는 신이 내린 우연한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현명한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에서 웃음꽃 피우며 보내게 만드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반드시 그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 중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하지라며 체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새 시대를 여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건강 정보들로 여러분 곁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셔서 저와 함께 건강한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의학 박사 이재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